중속 성장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추세적 분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는 세계 경제 회복을 그만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도 구조조정 부진 등등에서 경기 부진에서 탈출하는데 5년 이상의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세계 경제에는 대단히 어렵고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건 사실 그 과거 수준 경제 성장 수준에 대해서는 많이 고치는데 도움이 있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인내, 고통을 든다고 하는 구조조정, 구조개혁, 4대 구조개혁, 구조조정하고 구조개혁의 스피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스피드를 내서 개혁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오늘은 이제 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구조 개혁을 하면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이 주제에 중점을 맞춰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이 본부장님께서 산업 경쟁 강화를 위한 신기훈식 대응. 네, 안녕하세요. 정경련 산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들 산업계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는 환경정책,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어떤 적정한 조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성준 국장님께서 신기후 체제가 도입될 경우에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 산업계 쪽에서는 그동안 주장해왔듯이 이번 신기후 체제가 자칫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기존 산업, 새로운 산업 발전은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기존 산업들의 어떤 경쟁력에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향후에 산업정책 수립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환경 규제가 최근에는 환경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포스트 2020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온실가스 소위 CO2 감축이라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철강 1톤을 생산할 때 생산 그 공정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 CO2 1.5톤이 발생합니다. 즉 이 말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면 감축을 한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철강을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포스트 2020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걸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결국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들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최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파편법, 허가법, 화학물질 등록법, 관리법 이런 걸 보면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
등록하고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면을 보면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화학 등록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되고 관련 자료를 행정부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시험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것들은 생산 비용의 단가를 올려가지고 결국 생산의 위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산업 생산의 직접적인 위축뿐만이 아니고 비용 상승을 통한 간접적인 위축을 초래해서 결국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을 한답니다. 이런 자구책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나 경쟁력이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싶어서 환경 정책에 그치지 않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환경 부분을 고려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환경규제,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어떤 총괄적인 지배구조 체제도 정부 내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제 관련은 전적으로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은 좀 저희가 산업계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BAU 대비 37% 정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37%라는 게 당초 논의될 때보다 상당히 저희가 산업계가 보기에는 과감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제시된 수단들을 보면 국제시장을 활용하겠다, 아니면 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다소 추상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산업계 쪽에서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조만간에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시장이란 게 아직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국제시장에 관한 어떤 것들을 감축했다고 인정해 줄 거냐에 관한 국제적인 룰도 안 정해져 있고 아시겠지만 원전 확대라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감축 부담들이 산업계 쪽으로 넘어와서 산업계의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일으키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제시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은 로드맵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산업계가 기업 경영의 어떤 불확실성들을 좀 축소시켜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것은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해놓고 그 부족한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시장 거래제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모든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서 배출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을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 정부의 과징금으로 3만 원 정도를 톤당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담이 돼서 현재 기업들도 관련 소송을 좀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이번에 2015년에 국가 배출량 자체를 새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 하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할당된 부분을 다시 할당을 해줘서 이 기업들이 배출권을 좀 더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당초 시장 거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도 이중 규제라든가 아니면 신증설에 대한 추가 할당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도적 개선도 과감하게 좀 개정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CO2 저감 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O2 저감 기술 제품에 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아직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탄소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섬유라는 게 기존의 철강 제품보다 강도는 훨씬 강하고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를 이 탄소섬유로 만들게 된다면 CO2 배출이 상당히 감축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한꺼번에 감축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차량들을 바꾸게 되면 지속적으로 볼 때 상당히 CO2가 감축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전기에너지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됨으로써 CO2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CO2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CO2 감축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배출량을 좀 신규 할당해 준다든가 이런 그 정책적인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그 아까 부장님 발표 자료에 보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등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규제의 일변도로 있었는데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법도 만든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현재 있는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저해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애로사항들도 동시에 좀 개발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은 아무런 그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와 똑같은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한다든가. 그래서 한 두 달 정도면 건설이 끝날 걸 3달, 4달 정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길게 끌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마감의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시설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기존의 석탄 발전보다 발전 원가가 한 3배, 4배 정도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발전 전기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발전을 이런 쪽에 개발이 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원도 과감히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산업부는 산업정책을 총괄하지만 환경정책이 최근에 산업적인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 환경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님께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어서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석규 교수님께서 산업정책 방향 전반적인 지원. 예,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는 그 산업정책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한 대외 여건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계 경제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첨단 기술을 움켜쥐고 어떤 최첨단 산업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서 분업구조상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경제가 통신기술이랄지 또 운송기술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나라 간의 어떤 자연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있고 또 FTA랄지 국제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관세랄지 그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조차도 사라지고 있으면서 무한 경쟁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그 환경과 자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해지고 있고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있어서는 젊은 생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생산 기지가 어떤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경제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은 사실 저희 경제가 그동안 갈 만한 성과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게 된 나라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어떤 시장 경제가 미비하고 또 제도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 특히 그 대외 지향적인 수출 기업
제조업 중심의 캐치업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고도 성장에서 안정 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경제 역동성이 조금은 약해지고 또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들, 삼성전자랄지 현대기업, 우리가 노키아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핀란드가 한때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런 대기업에 있어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이 반도체랄지 이거를 대체할 차세대 성장 산업의 부상은 더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상존하고 또 추격 주자들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이런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젊은 층은 또 일자리가 없다는, 또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경제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 이런 계층에 있어서는 공유의 경제 과실에 대한 공유의 목소리가 또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이랄지 또 안전이랄지 재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진국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사회 곳곳에 기초가 조금 부실한 이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의 당면 과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중진국의 어떤 체질을 개선해서 한 단계 선진국으로 점프하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큰 관건인 것 같고요. 이러한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결국 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지금 동남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일본과 한국, 중국 3개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3개 국가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군업구조의 위치를 사실은 저희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기에는 핵심 기술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사실은 미국에 우리가 기술을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기술이 공개되지 않는 히든 테크놀로지까지 감안하면은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어찌됐든 일본과 중국과 한국, 이 동남아 시장에 있어서 적절한 분업에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신흥시장이 중국이랄지 인도 이런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제조업을 캐치 따라오는 수준도 있지만 또 소비시장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흥시장에 관심을 확대해서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고요. 또 중국이 아무리 저희 제조업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최상단의 가치사슬, 또 핵심 부품이랄지 또 핵심 기술은 계속 움켜쥐고 나가고, 또 우리 산업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이런 부분은 털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라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시장에 진출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산업 내에서 조금은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랄지 재난, 이런 또 친고령화 사회에서 대비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남북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 기반은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블루오션 지적을 했는데요. 뭐 세계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자본주의의 손이 타지 않는 것이 북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큰 대박의 기회가 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도 그 큰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희 나라는 이제는 시장도 많이 커졌고 또 제도도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과 시장의 할 일을 조금 구분을 해서
어찌 보면은 정부는 사회 인프라를 충실히 해주는 기초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데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산업 구조의 고도화랄지 이런 방향 선택과 추진을 시장에 이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 인프라에 있어서 사실은 세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MIT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미래의 컨셉을 잡는 우리 기술이 과연 어디로 발전하고 또 미래의 인구 구조랄지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쪽에서 나타나고 또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 미래에 대한 진단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희도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이랄지 발전 추이 이런 데에 대한 비전을 갖고 또 진단을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민간 사회에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큰 흐름을 보면 사실은 미국은 첨단 기술을 움켜쥐고 있고 또 영국은 보험과 금융 이런 부분을 움켜쥐고 있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첨단을 또 움켜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은 철도랄지 원자력 또 의료 부분에 첨단 생태계를 접해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미래의 어떤 수요랄지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이랄지 또 진단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민간 부분과 공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대양인데요. 결국은 기초기술과 핵심 기술입니다. 사실 제 생각은 미국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 있어서 우수 인력을 계속 수혈받는 것이죠. 미국 교육의 경쟁력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학위는 미국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력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최고급 우수 인력은 미국에 남고 이러한 부분이 큰 미국의 힘이죠. 이러한 게 가능한 것은 미국의 우수한 장학제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최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최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인구의 적정 사이즈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본과 미국 또 중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중에 탑 클래스는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 지금 대학원 석박사에 있어서 지원 제도는 등록금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등록금 외에 매달 생활급 장학금까지 지급해서 석박사 과정에 공부를 한다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은 저희 나라도 이공계 부분에 있어서 석박사 과정에 있어서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해서 우리 주변국들 동남아시아의 우수한 인력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개발인데요. 기초 원천 기술 개발은 국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부분이 민간에 환류돼서 민간이 상품화 기술로 연계시키는 거죠. 미국의 원천 기술의 원천은 어찌 보면 우주항공 프로젝트랄지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대규모 프로덕션 채널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최첨단 기술이 거기에서 개발이 되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민간에 환류가 되는 것이죠. 아마 우주항공 같은 또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같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은 뭐 국가 사이즈가 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우주항공 프로젝트에 준하는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초 기술은 거기에서 나오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민간 산업계로 환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저희 지금 주변국 일본과 중국은 어찌 보면 세계의 제2, 제3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학생들 차원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차원에서 일본의 어떤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해서 많은 국가 간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했는데요. 저희도 대학생 차원에 있어서 일본이랄지 중국에 어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유학도 좀 가고 해서
상대 이웃 국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현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일자리를 많이 공공 부분에서 확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이나 치안 또는 재난 또 어떤 고령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삶의 질에 기여하는 데도 보탬이 되는 이런 일거양득의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사르코지가 프랑스 시장을 할 때 그 치안 강화를 위해서 6,000명의 경찰 인력을 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력을 충원하면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치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좋아지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과 기술입니다. 특히나 고급 인력, 고급 핵심 인력, 그리고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교과부하고 또 산자부, 미래부에서 성장 잠재력을 하는 부분에 굉장한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인력은 우리 고등교육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교육이 바뀌게 된 계기가 소련이 사실은 미국이 먼저 우주 개발 작업에 착수했지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도는 소련이 먼저 했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고등교육까지 초중등 교육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도, 저희 교육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강요하기보다는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기초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성을 유발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산 인력도 지금은 저희가 특정 분야에 쏠림이 현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최고급 인력들은 전부 의료 분야로 쏠리기 때문에 미래에 정말 의료 부분이 한국의 경제를 먹이 살릴 정도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그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수 인력들이 기초과학 분야에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실물 부분에 주조를 놔주시고요. 경쟁력 강화, 성장 잠재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 능력이 중요하다, 기술이 중요하다, 교과로 미래고 정책 조정, 정책 협력을 통해가지고 창의성 있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 금융 부문에서 이 실물 부문을 지원하고 금융 중개 기능소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의 금융 개혁에 대해서 손병도 금융위 고개를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송병두입니다. 앞서 많은 연사 그리고 패널분들께서 우리 경제가 처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두의 그 김준경 원장님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경기 부양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반전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융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처하고 있는 저희 상황은 G2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나라의 G2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이라는 그 바다의 요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면 그 노래소리에 끌려서 모두들이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미국하고 중국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 사이렌 소리에 취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쪽이 예기치 못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던져진 그 리스크에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해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금리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오르려는 그런 그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제 고도성장세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신흥국들이 되겠습니다. 저금리를 통해서 낮은 금융 비용을 향유를 하였고요. 그리고 중국 고도성장으로 인해서 많은 원자재 붐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은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높은 유가라든지 높은 원자재 가격 때문에 고통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같이 어려움을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리가 고유가, 유가를 석유를 수입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반대편에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도 많이 했고요. 석유화학도 우리 주력 업종으로 많이 키워왔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많은 열성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낮은 유가 때문에 방금 강성철 국장께서 낮은 수출 단가로 인한 우리 수출의 저조한 실적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 지금 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거 고유가 높은 원자재 가격에 저희가 어떻게든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산업 구조를 개편한 결과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는 조선산업까지도 과거 이제 해양 플랜트에 굉장히 그 우리 조선 3사가 경쟁적으로 수주에 나섰습니다. 그 유가가 받쳐줘야 그게 이제 수익성이 나오고 해서 수주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상황이 진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조선업계가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발제에서 그 강성철 국장께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방향대로 우리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가져야 할 정책 방향이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누적되었던 어떤 부실을 좀 털어내고 경제를 좀 건전화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기업 부채의 규모가 한 1,28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부도율이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이자보상비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그 분포를 들여다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금융에서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자보상 비율, 즉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들을 보통 저희가 한계 기업이라고 보는데 KDI의 근래 분석에 따르면 그것이 한 2, 3년 전에 전체 기업 중에 12% 정도 차지하던 것이 이제는 한 15% 정도까지로 갑자기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더 문제인 것은 저희가 주력 기업으로 생각했던 중후장대 대기업들이 점점 한계 기업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철강, 석유화학, 건설,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이끌던 주로 그런 기간 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한계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가 체력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 정상 기업들에게 가는 여신을 축소해서 한계 기업들을 다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 경제 전체가 활력이 떨어진 그런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라 보더라도 한계 기업에게 무리하게 여신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정상 기업에게 갈 여신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경제 전체로 고용과 투자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닐지라도 1년, 2년 후에는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 지금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고 중국 경제가 저렇게 점점 이제 저성장 단계를 밟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저금리로 연명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는데도 낮은 금리에 기대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점점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다른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중국 경제 리스크 때문에 수익성이 자꾸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과연 1, 2년 후에 그 리스크를 과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업 부채를 들여다보고 그런
한계 기업들에 대한 상황도 점검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과연 그런 리스크에 충분히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걸 쌓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비 올 때 우산을 뺏기 식으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런 건전성을 다져나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 없는 그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기간 산업들은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요. 지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다시피 그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산업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 GDP 아마 1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관 그 기업체 수라든지 고용인력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위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런 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한 2, 3년 후에 굉장히 큰 후회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에 조금씩 그런 다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야겠느냐. 정책금융 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정책금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은행이 모든 큰 우리 중소장대 기업의 주채권은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소장대 대기업 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발제에서 나온 그 수많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은행의 기능 개편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쪽에 조금 더 많은 자금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좀 개편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는데 보증을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기가 성장을 하면 이유식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젖을 완전히 떼야 되는데 보증을 받은 업력이 10년, 20년 지난 기업들도 계속 정부 보증에 기대서 연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살, 20살짜리 청년이 아직도 엄마 젖을 빨고 있다는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 기술기업 이런 쪽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증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교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기술금융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 비교를 해가지고 벌써 4배 이상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고, 물론 한간에는 기술보증사만 뛰어와서 무늬만 기술금융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정말 새로운 기업, 신생기업 이런 쪽에 기술이 그 금융이 많이 가도록 기술금융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였고 은행의 여신 심사관행으로 완전히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금융 쪽에는 아까 정우택 위원장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핀테크 발음이 작년부터 불어서 그동안 침체됐던 금융산업에 상당한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를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금, 특히 정책금융 자금이 제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융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 작업도 착실히 진행을 해서 1, 2년 후의 리스크가 정말 막연한 기후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여러분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강성철 부장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고견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사회자이지만 지금 그 요한익 본부장님, 강성천 국장님께 그 신기후 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올라갑니다. 목표를 50%까지 올립니다. 한국은 그 독일의 그 재생에너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6% 되는데 기득권 정책들의 거부 어려운 생각했습니다. 신규 체제를 잘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버넌스, 정부, 산업 통상자원부,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간의 정책 협조가 중요하고 산업계, 환경 관련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과학자, 미래, 스테이크홀더, 소위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정부에서 그런 상황에서 방향으로 이 정책을 또 하나 손정구 국장님께 말씀. 네, 한계 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KDI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또 그 한계 기업 관련된 조건 말씀드리면 부실기업 정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정책금융기관이 산업이라든가 IDP라든가 수출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보다는 아무튼 그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인 부실기업, 그 워크아웃기업인 경우에는 자산내가 부자, 인력 구조조정이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기업 실사가 중요하겠죠. 정책금융기관이 엄격한 기업 실사 듀디리전스를 해서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유도한다는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과거 집행위원회에 있었을 때 바로 이제 그러한 그 구조조정 기능을 잘 수행하시는데 이번 어려움에도 다시 추진했어요. 바람에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 정책기획을 시작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을 추진한 지가 11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진도 실천 자체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뭐 아직까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극단적으로는 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저유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급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여전히 수율이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해서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신재생 에너지를 유인하기,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좀 다른 정책, 다른
그 발전원들과 다른 에너지원들과 유사하게 같이 보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향후에 우리나라 그 에너지 고갈이나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서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산업체에서 이쪽으로 많이 지금 활성화하려고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 기술 개발이나 R&D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부도 에너지 수급 계획입니다. 우리는 계속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계속 높여갈 생각이고 저희 산업계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부 국장님, 네, 저 기업 부대장.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그동안에 특히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과거와 달리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산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소극적이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중무장대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은 되게 고용이라든지 협력업체, 지역경제, 굉장히 큰 그쪽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은행이 그 산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조선, 해운, 철강 이런 것들은 산업이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겨난 문제지 하나의 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저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채권은행단이 이걸 독단적으로 해서 그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이런 기관들하고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경쟁력, 공급 과잉 여부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채권은행단이 좀 더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 나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과거와 같은 과거 경험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80년대 산업 합리화 조치라든지 그리고 90년대 IMF 이후에 어떤 빅딜과 같은 정책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정책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강 국장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업 활력제고법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도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 것을 저희가 상시화하는 것이 또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통과가 되어야 그 다음에 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아울러서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산업정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도움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유한익 본부장님 환경정책, 산업정책 조화 문제는 누구보다도 저희 산업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저희 산업계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산업과 이제 환경이 서로 모순되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계도 이제는 환경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획 적극적인 전향적인 가져가기 필요하지 않나. 정부 정책도 이런 관점에서 좀 대전을 이번에 새로운 기후체제 대전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에너지 가버넌스 관점에서 제가 이제 산업정책국장 하기 전에 원자력 산업을 담당하는 국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에너지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정부만 가지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깨닫고 말씀드린 지역 중에 환경정책 그리고 지자체, 타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과 소통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부처 내의 어떤 협업 그리고 스테이크홀더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과거는 때보다 더 절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15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장 비중 4.5% 실차 수급, 여력 수급 비율에서 2029년까지 11.7% 정도 늘려나갈 걸 삼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만 하더라도 이 태양광 발전을 정말 우리가 가스나 원자력과 같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녹지가 훼손이 돼야 돼요. 산지가 훼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결코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 현실적인 한 제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정석근 교수님께서 인력과 기술의 중요성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오늘 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많이 못 드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런 방향. 정평도 국장께서 한기 기업의 어떤 부실기업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적인 필요성, 그리고 불가피성,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고, 방금 정평도 국장 설명하신 대로 구성원 협의체를 통해서 기업 구조조정이 산업정책, 산업경쟁력 강화 이 관점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간의 협업을 통해서 성숙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자 나리사. 그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고성장을 누리던 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웃나라 외국을 보게 되면 구조개혁,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계속 성장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면서 18%가 지금도 어딘가면서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개혁에 실패한 이태리,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일인가 국민소득이 지금 10년째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 국가로 가냐, 아니면 전체 내지는 태권 결국은 구조개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갈등이 수밖에.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갈등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갈등의 크기가 아주 큰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더군요. 반면에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캐파시티, 그 역량, 갈등 해소 역량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쉽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배려하고 협력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폴리시 코디네이션을 하고 또 정부는 솔선수범 리더십 발휘를 해서 정부 공공부문에서 신뢰가 더 쌓이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윈윈이 되는 지속가능한 상황이죠. 기조를 제시하면서 개혁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말씀을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훈 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고 이 강석천 국장님 이하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만이 살 길인데 그 구조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과 통일 포럼이 그게 조금이나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고요. 오늘 의원님들이 저희가 한 50분 정도가 되는데 국회 본회의 관계로서 오시던 분도 뭐 빨리 가셨고 하지만 오늘 토론회의 진수를 갖다가 다 정리해서 우리 1차적으로 포럼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특히 그 산자위, 정무위 있는 분들한테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일선에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주로 홍보실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에도 전달하고 이 폴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도 전달해서 국민들한테도 금가업주와 같은 오늘 토론의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중경 원장님, 손병두 국장님, 유한익 본부장님, 정석빈 교수님, 강석천 국장님 감사합니다.